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 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첫 번째 뉴스는요,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바 있는 이준석의 무등산 이 등산 관련 이야기를 또 뉴스를 여러분께 후속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이준석 본인이 오늘 페북에 올려가지고 내가 무등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본래는 이러한 징계만 없었으면은 그야말로 지난 2월달에 무등산에 오르면서 이 광주 시민들한테 한 약속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앞으로도 이 광주 시민들과 한 약속 끝까지 잘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무등산은 계속 이 방문해서 설악산처럼 아주 익숙해지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본인이 페북에 내놓은 이러한 입장 이외에도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따르면은 바로 어젯밤에 이 광주에서 말이죠, 이 광주시당에 소속돼 있는 청년 대학생들 한 2명하고 밤 늦게까지 서너 시간 동안 스몰 토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연했던 토론 프로그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청년 대학생들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씨앗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씨앗에 물도 주고 또 토양도 많이 해서 더 자라나게 했어야 하는데 못해줘서 아쉽다, 이런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이 청년을 당 대표로서 이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씨앗으로 여긴 것까지 내어놨는데, 더 많이 자라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줘서 아쉽다, 이 얘기는요, 이제 본인의 이 당 대표로서의 운명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왜 이준석이가 갑자기 광주에 갔느냐, 그리고 또 씨앗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김종인 토크쇼를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 여기에서 말이죠, 이준석이가 이 서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토론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이 이 씨앗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뭐라 그럴까요? 이 당원 가입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씨앗이야, 우리의 씨앗이야,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의 당원 가입을 도와달라, 이 얘기를 또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씨앗, 그 다음에 당원 가입 얘기, 그 다음에 김종인 얘기를 한 거를 보면 뭔가 이 새로운 또 이 꼼수를 부리는 작전을 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대로 우선 당 대표로서의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김종인과 함께 또 별도의 또 이 정치 결사체, 그러니까 이 이름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옛날에 DJ 대통령도 정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연합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사실상의 정당 결사체를 만드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준석이가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호남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DJ 당이 호남의 맹주고, 그래서 이 무등산을 찾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새로운 정당. 그래서 이렇게 이 제주도 한번 갔다 오래요. 그러면 제주하고 호남의 공통점은 뭐냐? 물론 이번 선거에서요, 제주 지역에서 우리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보다 좀 득표율이 좋았어요. 호남을 빼놓고는 전 지역에서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로 요즘 이제 지역적인 성향이, 정치 성향이 많이 바뀐 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당 대표로서 경선 국면에서 또 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 대립적인 국면에 섰을 때도 제주도를 가고 호남을 갔어요. 호남에서 천안함 지역구를 특히 2번씩이나 갔어요. 이걸 보면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토크쇼를 보여줬다, 젊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보면 뭔가 호남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호남을 베이스로 한 정당을 만드는 거,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예컨대 지금 안철수 의원도 과거에 정치적인 제기를 한 것이 결정적으로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비례대표 이 당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호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하게 국민의힘이 이 본인의 재임 중에 이 서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개선 발전시키겠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이렇게 씨앗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 끝까지 잘 챙기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과의 연계 관계가, 즉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에 앉아있기가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물 간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금 복선을 깔고 광주에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보도는 말이죠, 지금 방금 전에 나오고 있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서울경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 이제 지금 제주도, 그다음에 광주 지방 자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처분은 안 한다. 그리고 수사에 대비해서,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올인을 하는데, 이 어떻게 올인하느냐, 대규모의 전관 이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본인의 이 법률적 이익이 완전히 침해받을 때 급히 그 침해받을 이익을 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처분 신청의 법률적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안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효력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조치를 내린 그 징계의 효력을 얼른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게 7월 8일 날 결정이 나왔는데요, 새벽에. 오늘이 이제 13일이니까 무려 5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징계에 따르는 본인의 이익 침해, 벌써 이 긴급 구제할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피해 구제의 긴급성, 이런 것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가처분 신청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벌써 이제 가처분 신청은 이준석이가 접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령 지금 언론 보도를 쭉 정리해 보면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경찰 수사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의 타당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법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징계 이유가 뭡니까? 증거인멸이잖아요.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상납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번 윤리위에서는 성상납 문제는 다루지 않고 증거인멸과 거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이것만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요, 정치적인 이미지가 클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서울경제신문에서 비교적 자세히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처분 신청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로지 지금 이제 심혈을 기울일 대목은 경찰 수사에 올인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요,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이제 저쪽이 밀고 들어오면 일단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준석의 측근들이 언론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쪽이 밀고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윤리위와 윤핵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싸우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그냥 파워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파워 게임이 경찰 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법적 게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법적 게임은 경찰발 수사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와 같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대규모로 꾸미는 문제, 즉 대규모적인 전관 변호인단을 꾸미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야만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경찰에서 기소를 한다거나 또 검찰에서 그 기소를 인정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권위 사태가 아니고 사고 사태다. 그래서 직무 대행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윤계에서 일종의 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과 대척점에 있는 친윤 인사들 로서는 말이죠, 이제는 사고가 아니야, 권위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 개최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준석은 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당규상으로 보면요, 자동적으로 대표로서의 직무가
완전히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민다. 이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자, 이게 지금 이 부동산 오늘 등반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잖아요. 강신업 변호사가 요즘 연일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예, 이준석. 자, 그래서 이준석 그야말로 당대표 사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이러한 강신업 이런 회장의 이런 행보에 관해서 지금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고, 이 강신업 회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 이거는 적절치 않다. 눈에 거슬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에 거슬린다. 이러한 나경원 의원을 이 강신업 변호사가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경원 의원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우리 건희사랑 공격하는 나경원, 이때다 하고 우리 건희사랑 공격하는 나경원, 그것도 기회 포착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건희사랑 팬클럽이 거슬린다? 쯧쯧 물색 없기는. 그러면서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지 하지만 기회주의자로 오늘 인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김건희 팬카페 때문에 떨어진다는 나경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정치건달 이준석도 하나 못 잡는 나경원. 당신 같은 빈약한 국힘 정치력 때문이야.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팬클럽 회장 강신업의 이제 나경원 이 전 원내대표와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건 누차 말씀이지만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강신업 회장도 이러한 이준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직격탄을 날리는 메시지보다는요. 좀 점잖게, 예를 들어 이준석을 비판하도 이 비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즉 건희 사랑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예, 자존심,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의 상징성, 이런 거를 두루두루 잘 살펴서 메시지를 그 격에 맞게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지금 이제 예전 상황하고 다른 상황의 변화가 뭐냐면 지금 나경원 의원만이 지금 강신업 변호사 이런 이 비판은 곤란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본인과 관계없이 강신업 변호사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에 불과하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직접 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입장을 낸 김건희 여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체면이랄까? 이 권위랄까? 그리고 품격이랄까요? 이런 거를 강신업 이 회장, 더군다나 본인이 뭡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둘 때 상황의 급격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의 변화를 이제는 강신업 회장도 인식을 해라.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바로 당신은 기회주의자야 쭈쭈 이런 것도 좀 이 격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요. 제가 오늘 오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국제 뉴스가 이제 될 것이다. 이제 외신을 타고 국제 뉴스가 될 것이다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국제 뉴스로 지금 이 사안이 커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 벌써 미 의회에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정책에 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더니요. 톰 렌터스 인권 위원회 의장이 누구냐면요. 공화당 하원 의원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입니다. 이 크리스 하원 의원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 본인의 성명을 보내왔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굉장히 경악스럽다. 도대체 이러한 강제 북송의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그리고 왜 내렸느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의 성명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물리적 강압을 받아서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이 사진을 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잔인한 정권에 인도되는 것에 대해서 이 탈북 어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 문재인 정권이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이러한 이 비극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야만성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공공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두 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라. 그러면서 나는 최악의 일이 일어났을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극형에 처해지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미국 인권위 차원에서의 입장문까지 나온 걸 보면 말이죠. 이 북송 사태가 이제는 벌써 국제화되어 있다. 그만큼 인권 문제는요, 바로 이 보편적 인권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순수 국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미국 내 지금 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비판적 성명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권영세 장관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볼 때, 그리고 이미 탈북 어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추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됐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해가지고 반송을 해서 북쪽으로 추방한 거, 이건 명백한 잘못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범죄인 인도라고 하는 것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 이러한 사고는 잘못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이 사진을 10장의 사진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공개한 것은 이미 국회에 제출해서 의원실에 다 보내줬는데, 의원실에서 이 보도를 할 경우에는 과연 이 10장의 사진이 제대로 공개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부도 별도로 국회에 이미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한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이제 보수단체인데요. 이 한변에서도 이 탈북 어민을 북송한 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래서 반인도죄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요, 이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이러한 그 형사법 위반죄도 함께 적용해서요, 오늘 18일 날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문을 오늘 또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의법 조치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때문에 이미 한두 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적이 아닌데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도 국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반듯한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격을요, 이 땅에 떨어뜨렸다. 이 비판을 강하게 받고, 그리고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자, 우상호한테요, 이 해수부 공무원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우상호가 답장을 보낸다라고 해놓고 13일 오늘까지도 여전히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우상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대단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 이런 식의 폄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받아갖고 이 우상호한테 이 아들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다. 이런 바들을 하니까 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지난달 20일 날 우상호 의원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아니다.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그때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조카가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지금 이 편지를 우상호한테 보냈고 내용 증명으로까지 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못 받아당할 수 있으니까.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형인 이대진 씨가 우상호한테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 있게 다루려면 우선 조카한테 답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우상호 위원장이 답장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인의 부인도 우상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고인을 모욕했는데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죠. 2년 전에도 표로든 월북이든 공무원 피살이 왜 정권 책임이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족 가슴에 못을 박더니 지금 또다시 정치보복이다,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유족에게 굉장히 또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분해가지고 이 해수부 공무원의 부인마저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 대해서도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걸 보면 우상호 지금 이 정부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은 아주 여러 차례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한 번이라도 지금 현재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과 부인에 대한 정중한 답장을 써서 본인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이 신라호텔에서요. 조선일보 주최 이 세미나가 열렸어요. 이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뉴 노멀 시대에 돌입해 있는데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하나는 민간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킨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추구를 한다. 그래서 이 민간 중심의 경제 전환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 협력 이 두 축을 가지고 뉴 노멀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준비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복합 위기인데 어느 한 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론을 폈어요. 그리고 경제안보 시대에 대비하는 길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달려있고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미래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포괄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기술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에 갔을 때 뭡니까? 가치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연대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안보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 위기도 극복하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오늘 이 조선일보 주간 세미나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제사회에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입장문을 발표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